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앤 트레이딩 TV의 아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이제 산업 전망에 대해 저희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이 탈원전 정책이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산업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어떤 그런 원자력 발전업에서 뿌리쳐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괜찮을까 하는 영상으로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있는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차트 먼저 보고 가실게요. 지금 이거 거래량하고 연기금 순매수는 일단 좀 잠깐 내리고 음, 그렇게 해서 일단 선정기업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이 뭐하는 회사인가. 일단 그 리서치에서 나와 있는 대로는 장기화되는 저성장 기조, 동사는 1900 평댕양으로 설립됐으며, 토목건축공사,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 두산중공업.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산중공업 하면 이제 건설회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두산중공업의 주력 산업은 이 플랜트 산업이거든요. 물론 플랜트 산업이 건설업 종류로 비교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핵심 기술력들에서 있어서는 국내 이제 건설업체와는 좀 기술력적인 차이에서는 좀 핵심화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저성장하고 있는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지금 2007년대 리만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이렇게나 한 15년간을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드물어요. 보통 그 전에 이제 상패를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근데도 이제 코로나 기점까지 해서 어떻게든 액면가로까지 가격이 낮춰졌음에도 기업이 살아나서 정부에서 지원 정책으로 인해 뭐 풍력 개발, 부유식 풍력 개발과 플러스 SMR 관련된 원전 수주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얘네 두산중공업 쪽에서 유상증자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때 규모 자체가 한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유통 물량 대비 48% 대비 물량을 유상증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눌리게 되죠. 근데 생각했던 유상증자 물량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눌렸다는 인식은 솔직히 없죠. 오히려 지금 반등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수급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유상증자 50% 물량을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발표를 한 입장에서 주가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떨어져야 됐었는데 적어도 8,000원, 9,000원까지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본 사람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적어도 이쪽 9,800원 라인까지는. 하지만 절반에서 12,000원까지를 지지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어떠한 기대감이나 수급적인 요소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밀 분석이 필요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매수로 해서 수량 단위로 금액 단위로 볼까요? 수량 단위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이제 거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잠시만요. 잠깐 한번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9월 달까지 이제 상승의 요인은 SML 수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7월 달 대비해서 상승은 풍력 개발과 이제 부유식 풍력, 해상 풍력과 관련된 이제 상승 요인으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올랐던 여력이 보였었죠. 정확하게 이제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연기금이 SML 수주 공시 전에 한 2주 전부터 이제 5거래, 10거래일 전부터 계속해서 큰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뺀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달부터 해서 8월 중순 때부터 큰 물량을 담아 들었고요. 보통 이렇게 큰 상승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계속해서 물량을 담으면서 아예 물량을 잠그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꽤 호의적이라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도 이때 기준으로 유상증자가 이제 권리락을 맞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데 보탬이 됐던 게 연기금의 이제 누적 순매수량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날부터 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30만 주, 35만 주, 35만 주, 40만 주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또 물량을 잠그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이런 부분에서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8월 중순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은 강력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고 팔고 보통 이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금융투자든 외국인이든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그 저희 한국 시장에, 한국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유입세가 많이 진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 유입세가 이제 앞으로도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달러와 약세,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10월, 11월 달 기점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큰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로 잘 나오는 기업 찾기 힘듭니다. 지금 최근 들어 연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이란 순매수들은 강력한 어떠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상승 재료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을 보기 앞서서 이게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는데, 11월 18일 같은 경우 수요일 날이 이때가 이제 신주인수권 거래 가 가능해진 신주인수권 상장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신주인수권 상장일 날 기준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6%. 그러니까 뭐 별다른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만큼 오른 만큼 뭐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급적인 면에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수급적인 면에서 금융투자가 조금 이제 냄새가 보인다. 11월 18일 같은 경우에 원래 기존에 이렇게 큰 물량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향후 물량 변동이 크게 없었어요.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큰 주가 변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금융투자에서 11월 18일 신주인수권 상장일 당일날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물량을 다 팔았다는 것을 보고, 얘네가 왜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라고 이제 보니까 얘네가 신주인수권은 대량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장 초반에 이렇게 물량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주가를 본주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투심이 낮아지게 되면 신주인수권은 그만큼 예민하게 발행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첫 상장일이고 그거 본주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훨씬 더 예민하게 그 신주인수권은 가격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그렇게 돼서 원래 기존 한 4,000원 예상가로 이제 봤던 금액이 당 초반에 이렇게 눌리면서 한 3,400원, 3,300원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장 끝나고 나서 신주이수권 매수 물량을 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한 170만 주 가량을 매수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 날도 거의 한 70만 주 이렇게 해서 본주 물량은 한 100만 주 털면서
신주유수권 물량은 한 200만 주, 300만 주를 쓸어 담았더라고요, 금융투자에서. 왜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물량을, 본주 물량을 털고 신주 물량을 싸게 사냐?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유중이 끝난 시점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발행가에서 유상증자 청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히려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뚝심 있게 이렇게 장기 투자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금융투자는 좀 이제 잔머리를 굴렸다, 잔머리를 굴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매동으로 한번 단기간부터 해서 장기간에 한번 그 분석을 해봤고요. 수급적인 결론은 일단 그렇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승 여력은 매우 높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여력은 매우 높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조금 이제 우상향해서 이제 저번 이제 16,500원 라인까지 해서 한번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네, 재료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코로나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갔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7월달 이제 급상승을 일으킨 거는 해상풍력이었죠.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업이 문재인 정권이 밀어주는 산업,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번 큰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9월달 이제 두 번째 큰 상승은 SMR, 해상풍력과 그다음에 이제 SMR 로 이 두 가지 재료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재료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가 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악재가 있고 악재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주 공시가 수주 계약 기대했을 만한 수주 계약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잡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유상증자겠죠. 당연히 첫 번째는 유상증자. 첫 번째는 유상증자죠. 유상증자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통 물량이 남아 있어요. 유상증자 물량 상장 날이 12월 24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현재 주가 총 발행 주식량의 주식수 대비해서 48% 대비로 이제 유증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유상증자 물량이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48% 나오니까 주가는 당연히 48%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그 대주주 지분이나 우리사주 조합의 지분, 우선 지분들, 그리고 개인 이제 장투자들 지분,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장투자들 지분,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시중에서 급격하게 그 당일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라고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해서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유상증자 날 발행해서 이제 던지게 될 물량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사주에서 우선증자로 20%를 먼저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주주 두산, 그러니까 모기업이죠. 두산주에서 대주주 지분 45%를 또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35%가 있잖아요. 그 35% 중에 뭐 군투, 그다음에 연기금,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받아 먹고요. 그다음에 개인들도 그 중에 이제 장투자분들 물량, 그다음에 뭐 단타분들 이렇게 물량을 가져왔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매집 현황을 봤을 때 유증 물량이 풀리는 날, 상장 물량이 풀리는 날 급격하게 물량을 던질 세력으로 보이는 지금 세력은 금융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금투 쪽 이제 매동을 잘 확인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제
앞으로 있을 유증 물량에 대비해서 유증 상장을 대비해서 한번 대응을 책을 한번 잘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하는 바이고요. 개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많이 익절할 분들은 많이 익절하고 떠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매농에서 봤듯이 개인이 한 3개월간 턴 물량이 한 3,5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물량들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상승분에서 아직까지 익절이나 손절을 안 하신 분이라면 이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주가대에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직 팔 생각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봐서 유상증자를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재는 유상증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매각만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우발 채무가 들어가 있어요. 우발 채무 DICC인가요? DIOC와 관련된 우발 채무 문제가 겪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법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DIOC 소송과 관련된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의 지분 20%를 어느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 맞나요? 어느 은행에서 투자자들이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기 전에 이거를 사들였는데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그 지분 매입과 관련돼서 두산 중공업 쪽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지분을 팔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이 그러니까 기업 상장이 안 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됐어요. 너네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사기 전에 너네가 이거 상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했다. 근데 이제 와서 상장 안 되니까 우린 팔지도 못하고 이거에 대한 IR 내부 수익률 계산해서 현재가 대비해서 8천억 1조 8천억 가량을 너네가 배상해라 라고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안 받아들였어요.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됐냐? 이게 법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건지 여러분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1심은 일단 1심에서는 야 너네 그래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 너네가 이랬던 것들 그냥 너네 그냥 이거 지분 갖고 있고 상장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상장되겠지 라고 해서 두산 쪽에 손을 들어줬다. 손을 들어줬고요. 2심에서는 반대로 이러한 그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IRR 15% 내부 수익률 15%를 인정하면서 8천억 가량을 배상 청구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좀 웃겨요. 이게 지금 기사에서 일부러 악의적으로 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투자자 그 8천억 가량을 전부를 배상 청구라 해라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일부액인 250억 300억 가량만 어느 정도 판결을 냈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 투자자들이 이러한 그 승소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도 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지금 1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정말로 이제 그냥 대충 보신 분들은 정말로 8천억 그 자산 금액 전체를 배상 청구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2심에서 낸 줄 알고 있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일부 금액을 그런 부분에서 법리적 이해로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지 하는 선에서 배상 청구해라라고 해서 판결을 낸 걸로 과대 포장해서 확대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300억 정도 가량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얘네 투자자들 쪽에서도 지금 1심 부터 해서 다시 진행 중이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런 법리적 이해를 갖고 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면 되겠고요. 지금 구조상 1심에서는 어쨌든 두산의 편을 들었고요. 2심에서는 그 투자자들의 편을 들어줬는데 부분적인 편을 들어줬다.
이게 완벽한 전체 파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3심에서는 뭐 제가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그 뭐 논리적 합당성으로 봤을 때 지금 1심에서 이제 하는 것보다 가장 합당하다고 평가받는 지금 방법이 지분을 두산 인프라코에서 그 지분을 중국법인 지분을 다시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주면서 그리고 나서 얘네 지분을 다시 이제 시장에 대파는 그래서 얘네가 다시 지분을 사들이고 다시 시장에 그 지분을 다시 파는 이러한 방법을 할 경우의 수가 가장 높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금전적 손실은 크게 없습니다. 시세 차익이 크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을 사들이고 다시 그 지분을 파는 행위에 있어서 재무적 손실은 크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이 두산인프라코 매각 우발채무 DIOC에 관한 매각이 일반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만큼의 주가가 눌린 만큼 1조 원가량의 우발 채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보는 관점보다 지금 오히려 이런 재무적 손실 쪽으로만 봤을 때는 0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이 DIOC와 관련된 악재가 해소됐을 때에는 그만큼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매각 관련된 DIOC 소송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유상증자 관련된 것들, 일단 두 가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단기간 수주계약 공시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주계약 공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급등 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음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